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뼈가 얼던 방. 유경수의 어머니 이경량은 노량진 문간방 시절이 가장 비참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방엔 불도 들이지 못하고 방바닥에서 물이 줄줄 나서 그때 군인들이 비옷으로 쓰던 장옷을 방바닥에 깔면 축축하게 누기가 차서 도무지 앉지도 눕지도 못하여 밤이나 낮이나 서성거리고 밥이라고는 풍로에다가 해서 끼니라고 때우고 그때 참말로 고생을 말없이 하고요. 손녀딸 그네는 아파서 울고요. 유계수는 언니와 함께 살면서 도끼로 장작을 패는 법도 배웠다. 19공탄이 아직 널리 보급되기 전 부대에선 장교들 집에 장작을 갖다 주곤 했다. 광주로 내려가기 전 서울 고사북동에 살 때 두 자매는 물 때문에 고생했다. 집 아래 공동수도에서 물을 받아와야 했는데 해가 뜨면 주민들이 물초롱을 물지개에 지고 내려와 끝도 보이지 않게 줄을 서곤 했어요. 언니와 저는 창피해서 긴 줄을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물을 받아지고 올라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매번 미끄러져 옷이 젖곤 했는데 겨울엔 집에 와서 보면 옷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말이 장성집이지 최하층 빈민 생활이었습니다. 장작이 떨어지니 돈도 떨어지고요. 그때 우리가 지내던 방은 뼈가 얼던 방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어떻게 견뎠는지 그때 그 시절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정희 준장이 5사단장이던 때 직속상관인 3군단장은 송효찬 중장, 부사단장은 최재홍 대령, 참모장은 장태명 대령, 정보참모는 차규헌 중령, 군수참모는 윤필용 중령, 작전참모는 이근섭 중령, 인사참모는 조천성 중령이었다. 육사 동기생이자 동향인인 김재규 대령은 연대장이었다. 박정희는 사단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생면부지의 융필용 대대장을 군수참모로 발탁했는데 이것은 부대를 깨끗하게 운영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었다. 당시 사단 업무의 80%는 군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부정이 게재될 소지도 넓었다. 윤필용은 곧 박정희 사단장이 자상하면서도 무서운 사람임을 알게 된다. 5사단에서도 여느 부대처럼 사단 지역 내 나무들을 잘라 후방에 내다 팔아 돈을 만들고 이를 장교들끼리 나눠 가지는 이른바 후생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산림 도벌의 엄단을 외치고 있었지만 현지 관청에서는 박봉에 허덕이는 장교들의 사정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나무를 자를 때 그루터기를 남기지 말아달라고 사단장에게 부탁했다. 박 사단장은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남긴 밑둥치들이 많은 것을 보고 윤필용에게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현장을 시찰한 박정희는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재차 지시했다. 윤 중령은 이 두 번째 지시도 잊어버렸다. 다시 그곳에 들른 박정희는 산비탈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일부러 등을 돌리더니 전혀 딴 화제를 끄집어냈다. 윤필용은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지경이 됐다. 박정희 사단장은 통역장교인 한병기 중위를 전속부관으로 발탁했다. 한병기는 미래의 장인이 워낙 엄격하게 보여 이런 분을 어떻게 모시나 하고 고민했다. 더구나 한병기는 잠이 많은 청년이었다. 관사에서 연락병과 함께 잤는데 꼭 그가 깨워야 일어났다. 어느 날 연락병이 흔들어 깨우는데 사단장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저는 후다닥 일어나 군화끈도 매는 둥 마는 둥 머플러는 손에 들고 뛰어나가니 사단장께서 지프에 오르시지도 않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의 자리가 뒷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안 타면 사단장이 바깥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거죠. 허겁지겁 타긴 했는데 송구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무라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분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또 늦잠을 자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허둥대면서 차를 타니까 박 장군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디다. 임마 누가 부관이야. 박정희는 상관들에게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죽은 이용문의 친구로서 박정희와도 자주 어울렸던 시인 구상은 이 무렵 3군단 지역을 방문했다. 영남일보 주필이던 그를 환영하는 술자리가 벌어졌다. 박정희 준장은 송효찬 군단장 등 4명의 장성들과 함께 참석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래가 나왔다.
박정희는 일본의 한시를 읊었다. 말채찍 소리도 고요히 밤을 타서 강을 건너니 새벽에 대장기를 에워싼 병사떼를 보내. 통석한 한 소장이 그 일본 것 되게 좋아하네 라고 빈정댔다. 박정희는 이 상관의 시비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좀 더 집요하게 박정희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박준장은 벌떡 일어나더니 구상을 향해서 소리쳤다. 구형 갑시다. 이런 속물들하고는 술 못 마시겠어요. 아니 내 옆에 이런 미희들이 있는데 내 어찌 자리를 뜰 수 있겠소. 박정희는 횡하니 혼자 나가버렸다. 다음날 구상은 간밤의 일이 걱정돼 박 사단장에게 물었다. 혹시 송 장군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아무 일 없었다고 했다. 박정희의 오기도 오기지만 그런 것을 다 포용해주는 송효찬 군단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음 큰딸 박재옥은 김종필, 박용옥 부부와 함께 서울 제기동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유경수가 예고 없이 제기동 집에 나타났다. 유경수는 동덕여고에 다니고 있던 재옥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재옥이 처음 보는 유경수는 깔끔한 한복을 입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재옥은 두말 없이 새엄마를 따라 나섰다. 속으로는 영옥이 언니가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었던 언니가 미련 없이 떠나는 나를 보고는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매를 맞고 살아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재옥의 증언이다. 그때의 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나중에는 계모든 서모든 아픈 어머니든 미친 어머니든 내겐 어머니란 존재가 필요했다. 나는 노량진의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아버지와 유교사가 싸우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자고. 박정희의 셋째 형으로서 대구 폭동때 죽은 박상희의 미망인 조기부는 큰딸 박영옥을 김종필에게 시집 보내고도 5자녀를 키운다고 모진 고생을 하고 있었다. 조 씨는 그때 군인 가족들에게 지급되던 양곡표라도 얻어달라고 박재석을 시동생에게 보낸다. 1955년 겨울 구미국민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열고 있던 박재석이 오사단 사령부를 방문하니 바싹 마른 부관 한병기 중위가 나왔다. 사병에게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 부관인데 사단장님 영어 선생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 사단장은 그날 조카를 부관과 한방에 재웠다. 한중이는 동상에 걸려 있었는데 밤에는 콩을 담은 자루를 발바닥에 대고 자는 것이었다. 그래야 동상이 풀린다고 했다. 1956년 1월 31일 박정희는 부대를 찾아온 박영옥을 통해서 박재석에게 편지를 보낸다. 재석군, 엄동지절에 더욱 건승을 빌며 집안이 다들 무고한지 궁금하다. 전번 귀군이 이야기하고 간 군인가족 식량 배급표는 서울 지구에 있는 격리대에서 별지 확인증을 얻어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대구 제2지구 격리대에 가서 통장을 얻어오면 매월 식량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확인증을 가지고 가서 통장을 받도록 해라. 1월 31일 숙부서. 별지의 메모장에는 박정희가 대구지구 격리대장 앞으로 보내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확인증을 지참하는 박재석에게 식량 통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앙망한다 는 내용이다. 1956년 1월 30일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 소장이 서울에서 출근길에 저격을 받고 사망했다. 강문봉 2군 사령관, 허태영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관, 이 암살 지령자, 사병 2명이 실행자로 밝혀졌다. 군법회의에서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강문봉만은 이 대통령에 의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정일관 육군참모총장 계열의 비리를 캐던 김창룡을 정일관의 측근인 강문봉이 제거한 사건이다. 군내의 파벌싸움, 부패, 정치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박정희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던 김창룡 암살을 접하자 큰 충격을 드러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다니. 참 내가 사형받을 뻔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살아났는데 말이야. 1956년 2월 27일 3군단은 군단 지휘조 훈련에 들어갔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북쪽으로 한 6km 떨어진 북면 송악리에 있던 3군단 예하 5사단 사령부에서도 모든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상황실에 모여 도상훈련을 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전날부터 시작된 눈이었다. 박정희 사단장은 훈련에 신경을 쓰다 보니 폭설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눈은 다음 날에도 내렸다. 전방 고지의 적설량은 1m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단과 휘하 부대의 전화선은 들러붙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탱탱 끊어지고 있었다. 29일 오전에 눈이 일단 그쳤을 때 적설량은 3에서 6m나 됐다. 이날 아침 작전장교 조규동은 상황실에서 작전참모 이근섭 중령이 불러 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겁을 했다. 눈이 키 높이까지 쌓였는데 불과 30m를 헤쳐 상황실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렸다. 조소위의 보고에 놀란 박정희 사단장이 바깥으로 나와 보고는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상훈련에 중단을 건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유선통신망이 마비돼 예하 부대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제설 작업과 구조 작업이 시작된 것은 3월 3일부터였다. 사상 최악의 폭설은 6, 5, 3사단 지역을 강타했는데 특히 5사단이 심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어 고지에 고립된 부대로 식량을 공수했다. 박정희는 이런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 설중에 건투하는 제군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며칠만 더 참으면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이니 불절불굴의 용기를 발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라. 상급, 인접부대와 통신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급한 환자가 생기면 백방으로 노력하여 상부에 보고하라. 식량이 부족하면 완전히 소비하기 전에 여하한 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신속히 보고하라. 눈이 내릴 때도 위험하지만 눈이 녹을 때 더 위험하다. 벙커와 막사에 대하여 주의하라. 제설 작업 때 손발이 오래 젖어 있으면 동상에 걸리니 주의하라. 먼 곳에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통신이 잘 되면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제군들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으니 유선, 무선을 통하는 데 노력을 다하라. 축, 건투, 사단장 준장, 박정희. 제설 작업을 하던 중 36년대 7중대 소속 소대장 이규용 중위외 8명의 사병이 눈 속에서 걷는 자세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폭설이 쏟아지던 2월 28일 밤 한 소대원이 탈영했다. 이중희는 소대원 7명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가 탈영병을 붙잡아 돌아올 때 헌병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산길을 걸어오다가 폭설에 파묻힌 것이었다. 이규용 중위는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하다가 자신의 부대가 가까워지자 기관 단총을 발사해 신호를 보냈으나 수십 미터 전방에 있던 부대에서는 폭설로 이 총성을 듣지 못했다. 수십 발의 탄피들만 눈 속에서 발굴됐다. 토치카나 영구 막사에 있던 장병들은 무사했으나 수출 굽는다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지붕이 무너져서 진지호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잠자던 장병들은 가스 중독으로 죽고 막사가 눈에 파묻혀 질식사한 사병들도 있었다. 당시 전방사단에서는 이른바 후생사업의 하나로 나무를 잘라 숯을 만들어 민간인들에게 팔고 그 수입은 장교들이 나눠 갖고 있었다. 5사단에서만 모두 59명이 죽었다. 3군단 전체에서는 118명이 죽고 147명이 다쳤다. 정일권 육군 참모총장이 설화 현장을 시찰했다. 박정희가 각하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니 정 총장은 그래도 박 장군이 있었기에 이 정도로 그쳤다고 오히려 위로했다. 박정희는 나중에 총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 부하들에게도 부드러운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 회고했다. 1군 사령부에서는 3사단장 정래혁과 박정희에게 설화 대책에 고생했다고 표창장을 주었다. 박정희는 부하들을 떼죽음 당하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상을 받겠나라면서 부사단장을 대신 보냈다고 한다.